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8주간 문학하고 비문학 기본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7주 정도가 문학 이 주황색 책을 쓸 거고요. 마지막 주 한 8주에 녹색에 있는 비문학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주황색 책만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녹색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수업이기 때문에 문제풀이 위주보다는 그냥 작품 갈래별 특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하는 방법들을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문학 일단은 시가 제일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시 분석하는 방법부터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가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 6페이지를 펴 보시게 되면은요, 6페이지입니다. 문학의 본질과 특성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문학의 본질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그냥 한 번만 읽어보시면 돼요. 크게 의미가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문학의 특성이 나오게 되는데 개성이라는 게 하나가 들어가고 두 번째 보편성이라고 들어가는데 사자성어 외우셔야 되는데 이 사자성어 중에 여러분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라고 해서 사자성어 뭐가 들어가냐면 인지상정이 들어가요. 인지상정이 바로 뭐와 관련된 거? 보편성과 관련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말이 뭐냐면 문학은 여러분 보편성, 그 말은 어떤 민족을 달리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느끼는 정서는 대부분 같다 다르다? 대부분 같다. 그런 맥락이 되겠죠. 그래서 보편성이 문학의 특성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구성이란 얘기는 좀 오래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가치가 있는 문학 작품이다라고 하면 꽤 오랜 시간 동안 사랑을 받겠죠. 그게 바로 항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갑자기 생각난 얘기입니다만 한 13년도인가 그때 한참 유행했던 노래가 강남스타일인데 지금 들으면 막 어깨가 들썩들썩해요. 그냥 오랜만이네 정도가 되지 좋아 죽겠네 라는 건 별로 없죠. 그게 이제 갑자기 또 이게 디스가 돼버렸는데 그 음악이 그렇게 막 명곡은 또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이란 얘기가 예술도 문학도 다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항구성이 되겠습니다. 끝. 문학의 기원을 내려가게 되면 문학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여러분 쓸 필요 없어요. 문학의 기원은 뭐하고 똑같다 여러분. 문학의 상위 개념이 뭐하고 예술의 기원하고 일맥상통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모방이고 두 번째가 유희가 되고 오른쪽이 흡인, 네 번째가 자기 표현인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맨 마지막 제의적 기원설이 제일 중요해요. 제의적 기원설이란 얘기는 원시 가무설이라고도 하고요. 첫 번째 줄에 발라드 댄스설이라고도 하는데 자, 문학을 포함한 모든 예술의 시작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 어디서 시작이 된 거다? 제사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사 지낼 때 여러분 막 얼굴에 분장해. 그게 뭐가 되는 거? 화장의 시작이라고 보면 되고 제사 지낼 때 막 노래 부르고 하죠. 그게 뭐다? 시의 시작이라고 봐도 되고 제사 지낼 때 막 춤춥니다. 그게 뭐의 시작이다? 무용의 시작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을 포함한 모든 예술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다? 바로 제사, 제의적 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해서 제사, 제의적 기원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여기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쓰셔야 돼요. 집단의 정서에서 개인의 정서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이 뭐 정서라는 말이 어렵진 않으시죠, 여러분? 이게 내 마음이란 얘기가 되는데 집단의 정서, 집단의 마음에서 뭘로 넘어간다? 개인의 정서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고대 가요를 배우겠습니다만 그때 뭐 구지가부터 뭐 배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구지가 뭐 시험에 나왔던 거죠. 작년에 막 거부가 멀리 내놔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게 바로 집단의 정서가 되고 뭐 니마 그 물 건너지 마오. 뭐 님은 결국 그 물을 건너가네. 빠져 죽은 님을 어이할고 공무도화가가 바로 뭐다? 개인. 그쵸? 요런 것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말장난 항상 여러분 말장난 뭐 다음 중 고대가요에 대한 특성으로 알맞냐 알맞지 않냐라고 했을 때 개인의 정서에서 집단의 정서로 발전해 나갔다. 맞다 틀리다? 틀리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뭐에서 뭘로 넘어간다? 집단에서 개인으로 넘어간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요게 제2적 기원설이었습니다. 끝. 문학의 갈래 들어가 보지요, 여러분. 문학의 갈래입니다. 첫 번째가 이분법이에요. 이분법이 좀 중요해요. 3분법은 별로 안 중요하고 이분법 중요한데, 자, 이분법은 여러분 언어 형태에 따라서 크게 나누는 게 운문문학과 산문문학이에요. 되게 쉽게 말하면 운문문학은 뭘 말한다? 시, 짧은 거를 말하고요. 산문문학은 대표적 뭐 말한다? 소설, 긴 거를 말해요. 물론 시도 길게 쓸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좀 짧지요. 그래서 운문문학이 뭐다? 시를 말하는 거고 산문문학이 뭘 말하는 거다? 보통 대표적으로 소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충은 그래요. 그래서 운문문학, 산문문학 크게 두 가지고요. 그 다음 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언어 전달 방식이라고 하는데 구비문학이라고도 하고요. 옆에다가 쓰시면 좋아요. 밑에다가 구전문학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구전 문학이라고 하고요. 그 옆에가 이제 무슨 문학이다, 여러분? 기록문학이라고 하게 되게 되는데 요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천천히 보세요. 옆에다가 쓰셔도 돼요. 문학 담당층이라고 해요. 문학 담당층. 예, 이제 우리가 문학에서 쓰는 말인데 문학 담당층이라는 말은 뭐냐면 해당의 문학을 담당하는 계층이 누구냐라는 얘기가 되는데 크게 여러분 나누게 되면 쉽게 갈게요. 뭐가 된다? 귀족과 뭘로 나눌까 여러분? 일반 백성으로 나눌게요. 평민으로 나눌게요. 평민. 평민으로 나눌게요. 이렇게 나누게 돼요. 물론 현대 문학에서는 뭐 귀족 평민 상관이 없어요. 근데 고전 문학에서는 이 문학 담당층이 진짜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나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천천히 갈게요. 1446년이에요. 딱 15세기 때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만들고요. 한 자리 잡기까지 한 200년 걸리거든요. 한 200년 걸린다고 친다면 그 전까지는 여러분 쉽게 말해서 평민들은 기록할 수 있는 문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란 얘기고요. 귀족은 당연히 있었다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구비구전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문학 담당층이 누가 된다라는 거? 평민이 된다라는 얘기고 기록문학이라는 얘기는 문학 담당층이 누구다? 귀족이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글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이제 평민들도 기록문학을 가지게 되지만 그 이전까지는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형식 면에서 중요하고요. 내용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일단 대충 쓸게요. 귀족들은 여러분 문학 담당층의 귀족들은 어떻게 되냐면 좀 배웠어. 배우다 보니까 우리 문법 할 때 했던 얘기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쓰지 눈에 보이는 걸 잘 안 써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쓴다라고 해서 우리 뭐라고 배웠냐면 추상적이고 뭐한 거 관념적인 것들을 다루게 돼요. 그래서 늘 하는 게 뭐 충이라든가 임금에 대한 충, 효 또는 뭐 믿음, 신, 열 이런 것들, 절개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죠. 속된 말로 좀 뭐한 거 있어 보이는 것들, 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귀족의 문학 담당층의 작품들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 평민들은 어떨까요? 굉장히 일상적인 것들이 많겠죠. 일상적이다 또는 뭐 구체적이다 이런 것들이 어디에 들어간다? 평민의 작품들이라고 보면 돼요. 일상적 요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돼요.
아셨죠? 그래서 구비구전 문학, 기록 문학에서 문학 담당층까지 이렇게 확대가 된 겁니다. 문학 담당층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여러분 이제 공부하시다가 제 책 말고 다른 책도 공부하시다가 요거는 기록 문학이다라고 하면 문학 담당층이 누구겠네? 귀족이겠네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단 한글은 빼야 돼요. 알겠죠? 한글 만들어지고 나서는 평민들도 뭐를 가지게 되니까? 문자를 가지게 되니까. 되셨죠? 요게 이분법이었습니다. 운문문학, 산문문학, 그 다음에 구비구전, 기록문학이에요. 산문법은 하나마나 한 거기 때문에 안 해도 돼요. 그냥 사분법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사분법으로 갈 건데, 자, 서정문학이라고 해요. 서정문학. 이 서정문학이 뭘 말한다, 여러분? 시를 말하고요. 옆에 이거 외우셔야 되는데, 세계의 자아화까지 외워주셔야 돼요. 행정직은 요거까지 외우셔야 돼요. 세계의 자아화까지 하셔야 돼요. 끝. 이게 다예요. 별거 없어요. 그냥 서정갈래입니다. 서정갈래는 뭘 말한다? 시를 말하는 거고, 시는 뭐다 여러분? 세계의 자아화라고 외워두시면 돼요. 한 장 넘기면 요번에는 뭐가 나오냐면 서사갈래가 나올 거예요. 서사갈래가 나오고 옆에 뭐라고 나오죠? 소설이라고 나오죠. 예, 서사갈래가 바로 뭐다? 서사갈래, 서사문학이 소설이 되겠고요. 자아와 세계의 갈등이죠. 갈등 동그라미 해주시면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 번째 극문학이 나오죠, 여러분. 극문학인데 희곡이라고 나와요. 이게 여러분 서양 중심의 학문이기 때문에 희곡이 들어가는 거고,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서양의 연극처럼 연극에 대응되는 게 뭐가 있냐면, 나중에 살짝 배울 건데 마당놀이가 있어요. 탈춤, 마당놀이가 우리나라의 뭐가 된다? 연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극갈래가 역시 희곡, 연극이 되는 건데, 얘도 역시 여러분 자아와 세계의 뭐다? 갈등이죠. 그래서 흔히 여러분 두 번째 서사하고 세 번째 극을 묶어서 공통점 뭘로 얘기를 하게 되냐면, 소설이나 희곡이나 뭐 중심의 문학이다? 갈등 중심의 문학이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갈등 중심입니다. 그게 공통점이에요. 한데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 뭐가 차이점이 들어가냐면, 자, 천천히 갈게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최대한 한번 끌어내 볼게요. 소설에서 말하는 일을 뭐라고 했었어요, 여러분? 오, 좋아요. 서술자라고 해요. 소설에는 서술자가 있는데 희곡에는 설명해주는 서술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서사갈래인 소설은 여러분 뭐에 개입이 있다? 서술자의 개입이 있는 갈등 중심이 되고요. 희곡에는 뭐에 개입이 없는? 서술자의 개입이 없는 갈등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되셨어요? 요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 교술갈래예요. 교술갈래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술갈래는 대표적이 이제 수필이에요. 수필인데 책에는 따로 나와 있지 않을 거라서 여러분이 쓰셔야 되는데, 교술문학, 교술갈래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작가의 경험 그리고 체험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작가의 경험하고 체험이라고 하나만 써주시면 돼요. 작가의 경험과 체험. 자, 교술갈래, 교술문학은 작가가 직접 뭐한 거,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다루는 게 바로 뭐다? 교술문학이 됩니다. 그 옆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아의 뭐가 되죠? 세계화라고 했는데, 내가 경험한 거를 쓰는 거기 때문에 자아의 세계화라고 표현해요. 아까 여러분 서정갈래가 뭐였어요, 여러분? 세계의 자아화죠. 교술갈래는 그 반대입니다. 자아의 뭐다? 세계화라고 외워놓으시면 돼요. 끝. 되셨죠? 이러면 사분법이 완성이 된 거예요. 서정이 뭐다? 시가 되고 세계의 자아화가 되는 거고, 교술갈래가 뭐다? 작가가 경험한 거니까 수필 뭐가 된다? 자아의 세계화가 돼요. 서사갈래, 소설과 극갈래, 연극은 뭐가 된다? 세계와 자아의 갈등이 되지만, 서사는 서술자의 개입이 있고 극갈래는 서술자의 개입이 없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기본적인 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지요?
끝. 요거고요. 문학의 기능이에요. 쾌락, 교훈, 종합적 기능이란 얘기인데 그냥 안 읽어봐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문학을 우리가 왜 읽냐? 재밌으려고 읽는다 하면은 쾌락이 되는 거고, 뭔가 깨달음을 얻기 위한 거 아니야 하면 또 교훈적 기능이 되고, 아닌데 둘 다인데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종합적 기능이 되는 거예요. 크게 의미 없고요. 오른쪽 문학 작품의 감상 관점이 되겠습니다. 여기 별표 치세요. 자, 외제적 관점이라는 게 나오고요. 두 번째 쭉 내려오면 뭐가 나오죠? 내재적 관점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자, 칠판 잠깐 보시죠. 안 쓰셔도 돼요. 작가가 여러분 뭐를 쓰게 돼요? 작품을 쓰게 되고, 작품은 그 시대나 또는 사회의 모습을 담기도 해요. 그리고 작품을 누가 읽어요, 여러분? 그렇죠. 독자가 읽어요. 여기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작품만 따져요. 다른 거, 외부적인 건 따지지 않고 오로지 작품으로만 감상하는 걸 우리가 내재적 관점이라고도 하고요. 절대주의적 관점이라고도 하고요. 작품론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따지지 않고 오로지 뭐만 따진다? 작품만 따지는 게 내재적 관점이 되고요. 얘네들을 따지는 게 뭐가 된다? 외재적 관점. 작품 외적인 걸 따진다라고 해서 외재적 관점이라고 해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게 되면 외재적 관점의 첫 번째가 뭐냐면, 작가가 천천히 작품을 쓸 때 자신의 가치관이나 경험이나 인생관이나 세계관을 뭐한다? 담아낼 수 있겠죠. 그게 작가가 자신의 가치관을 표현한다라고 해서 작가 뭐라고 한다? 표현론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가 시대사회 반영론은 작품이 그 시대와 사회의 모습을 뭐한다? 담아낸다, 반영한다 해서 시대사회 뭐라고 한다? 반영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시대사회 반영론이에요. 그 다음 독자가 작품을 읽고 감동을 얻거나 깨달음을 얻거나 뭐 반성을 하거나, 그쵸? 이런 어떤 정서적인 효과를 느끼겠죠? 그거를 뭐라고 한다? 독자 효용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천천히 1단계 시험 문제는 바로 뭐가 되냐면, 1단계 시험 문제는 뭐가 되냐면, 자, 첫 번째 1번. 자, 다음은 이 작품을 읽고 난 감상이다. 감상 관점이다. 관점이 1 나머지와 다른 거는 했어요. 1번 쭉 읽어봤더니 작가 표현론이에요. 2번 쭉 읽었더니 시대사회 반영론이고, 3번은 독자 효용론이고요. 4번은 작품과 관련된 거였어요.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왜냐면 얘만 뭐가 된다? 내재적 관점이고 나머지는 다 뭐다? 외재적 관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 이게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자, 다음 보기는 이 작품을 읽고 난 감상 관점이다. 이 보기의 관점과 같은 걸 골라라예요. 그럼 두 번 묻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보기를 읽고 나서 이거 독자 효용론인데? 라고 하면 1, 2, 3, 4번 뭐 고르란 얘기예요? 독자 효용론 또 고르란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문제 유형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뭐가 작가 표현이고 뭐가 시대사회 반영론인지 알아야겠죠? 자, 이제부터 예를 들 겁니다. 자, 예를 들게요. 제가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은 알겠죠? 진짜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알만한 거 한번 해볼게요.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라고 있어요. 김첨지가 나오고 인력거 끄는 김첨지가 나오고 아내가 이제 아파서 마지막에 비극적으로 죽는 작품이 있는데, 천천히 가지요. 자, 그 작품에서 김첨지가 인력거를 끄는데 지금은 인력거가 있다 없다? 없죠. 그 당시에만 인력거가 있었어요. 여기까지만 던진다면 당연히 뭐가 될까요? 그럼요. 시대사회 반영론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마지막에 김첨지가 설렁탕을 사갔는데 아내가 먹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쵸? 그거 보니 나도 내 아내한테 더 잘해줘야겠어. 반성하게 되었어 라고 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독자 효용론. 잘했어요. 그쵸? 자, 그 다음 하나 더. 김첨지가 설렁탕을 사갔는데 아내가 먹지 못했죠? 갑자기 급 설렁탕 먹고 싶네? 이랬어요. 정말 쓰레기 같은 감상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이것도 따지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요. 독자 효용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상이라는 게 막 거창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예, 보고 났는데 갑자기 슬프긴 한데 설렁탕 갑자기 먹고 싶네. 한 그릇 먹어야겠다. 그게 뭐 때문에 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작품 읽고 나서 먹고 싶은 거죠? 역시 뭐가 된다? 독자 효용론이 되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 주인공 김첨지가 인력거를 끄는데 그건 아마 작가인 현진건이 자신이 옛날에 했던 그 직업 중에 하나가 인력거를 몰았는데 뻥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예, 그게 아무래도 반영된 것 같아 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 작가 표현론이 되는 거예요. 이건 뻥이에요. 방금 했던 말은 그냥 예를 든 겁니다. 알겠죠? 어디 가서 우리 국어쌤이 그랬는데 현진건이 인력거 끌었다고? 저 이상하게 만들지 마세요. 알겠죠? 이건 뻥이에요. 이게 작가 표현론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천천히 작품론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차차 배우겠습니다만 작품론이 뭐냐면 등장인물의 대사가 어땠어? 소재가 어땠어? 주제가 어땠어? 이런 것들. 그쵸? 시점이 어땠어? 시점이 어땠어? 시라고 친다면은 심상이 어떤 거야? 주제가 어떤 거야? 표현법이 어떤 거야? 등등등이 다 뭐만 따지는 거다? 작품만 따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여러분 문학 작품의 감상 관점이에요. 100%입니다. 무조건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외재적 관점과 내재적 관점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종합주의 관점은 딱히 필요는 없습니다. 끝. 넘겨주세요. 문학의 미적 범주도 역시 별표 쳐주시고요.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데 순서는 여러분 책에 있는 순서대로 외우시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수업을 할 거니까. 자, 일단 숭고미, 우아미, 비장미, 골개미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제일 쉬운 거부터 갈까요? 숭고미, 우아미, 비장미는 같이 묶어도 상관은 없어요. 같이 공부하면 되고요. 골개미는 이제 별개의 것이라고 보면 돼서 골개미는 여러분 옆에 해양미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웃긴 거를 말해요. 예, 웃긴 게 바로 뭐다? 골개미, 해양미라고 보시면 돼요. 웃긴 게 골개미, 해양미예요. 아셨죠? 그럼 나머지 이제 숭고미, 우아미, 비장미가 뭐냐라고 가야 되는데 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써놓은 거고 전 솔직히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숭고미가 뭐 숭고하다, 존엄한 미를 뜻하는 뜻이다, 있어야 할 것의 입장에서 있는 것을 뭐 융합하는 태도에서 나타나는 미의식이다라고 했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냥 다른 전공서적에 이렇게 써 있어서 저도 이렇게 쓴 것뿐이고요. 대학교 때 제가 교수님한테 여쭤봤는데도 교수님도 명확하게 잘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예, 그때도 저도 느꼈지만 교수님도 다 아는 게 아니구나. 예,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파악한 거대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좀 싼티나요? 숭고미 옆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하고 싶은 거 또는 추구하는 거가 있을 때가 숭고미예요. 하고 싶은 게 있다, 추구하는 바가 있다라고 하면 숭고미가 되는 거고요. 자, 순서대로 가죠. 그럼 우아미는 뭐냐면 그 하고 싶은 것과 추구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가 우아미가 돼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숭고미, 하고 싶은 거, 추구하는 바를 이루었으면 뭐다 여러분? 우아미예요. 그럼 세 번째 비장미는 뭐냐면 이루지 못했을 때가 뭐다? 비장미라고 보시면 돼요. 최대한 알아서 간단하게 쓰시면 돼요. 자, 일단 간단히 정리할게요. 숭고미는 하고 싶은 게 있다, 추구하는 바가 있으면 숭고미가 되는 거고, 우아미는 그 하고 싶은 거, 추구하는 걸 뭐 했다? 이루었다가 우아미예요. 플러스 하나만 더 한다면, 거기다가 하나만 더 써준다면 뭐가 더 들어갈 수 있냐면 여러분 물아일체가 있어요. 물아일체라고 쓰시면 자연, 그 다음에 인간의 조화, 이것도 역시 우아미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물아일체, 이제 슬슬 차차 배우게 될 테지만 이 물아일체라는 말이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었다, 조화를 이루었다라는 말이죠. 이것도 역시 우아미 범주 안에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럼 우아미는 두 가지 기억하면 되겠죠. 하고 싶은 걸 이루었을 때가 우아미,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됐을 때, 무라일체도 뭐다 역시 우아미. 마지막 비장미는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루지 못했을 때가 뭐다? 비장미예요. 자, 그러면 까먹지 않게 그냥 요 이야기 하나 되게 쉬운 이야기예요. 어떤 고3짜리 여고생이 있는데, 쌤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국문과에 꼭 가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가 무슨 미가 되겠어요? 숭고미가 되고요. 어우, 열심히 공부하던 진짜 서울대 국문과에 들어갔어요. 그럼 무슨 미가 될까요? 우아미가 돼요. 근데 그 여학생이 여러분 점수가 택도 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뭐가 된다? 비장미가 돼요. 그래서 그 여학생이 여러분 군대에 가요. 그럼 이게 뭐가 될까요, 여러분? 웃었잖아 지금 방금, 그죠? 골개미, 해향미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검증 들어갈게요. 정말 이거 가지고 우리가 써먹을 수 있을까? 예, 너무 싼티나는 거 아닌가 싶죠. 향가 중에 여러분 제망매가라고 있어요. 월명사가 죽은 누이 생각하며 추모하면서 지은 작품이 제망매가가 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뭐 생사의 길은 여기에 있음에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 말도 못다 이러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진 이처럼 하단가지에 나오고 가는 곳 모르는구나 까지가 8번째 줄이에요. 여기까지가 8번째 줄인데 어떤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누이와 함께 있고 싶었는데 누이가 일찍 죽어서 함께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함께 있고 싶었는데 함께 있을 수가 없죠. 무슨 미예요? 비장미죠. 비장미죠. 9번째 줄에 뭐라고 쓰면 미타찰 만날 때까지 돛닦아 기다리게 놀아라는 얘기는 뭐냐면, 미타찰 불교의 극락세계거든요. 극락세계에서 다시 누이를 뭐하고 싶다? 만나고 싶다예요. 무슨 미가 되겠어요? 숭고미예요. 가능하죠. 그죠? 요거 기출이에요. 그래서 미적 범주라고 했을 때 가능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숭고미, 하고 싶은 거 이루었으면 우아미, 하고 싶은 거 못했으면 비장미, 웃기면 뭐다? 골개미.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문제 푸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끝! 반드시 외우셔야겠습니다. 자, 한국 문학의 특징이 들어가는데, 여유로운 시형식은 그냥 보시고요. 오른쪽에 현실 중심하고 세 번째 인간 중심 묶어주시면 돼요.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실 중심이다, 인간 중심이다 합치면 현실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이야기가 우리나라 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나라 문학은 여러분 전통적으로 죽고 나서의 세상은 관심이 없어요. 그쵸? 그리고 비현실적인 세상도 관심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단지 가장 관심 있는 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그리고 귀신, 도깨비 다 필요 없어요. 누구 이야기다? 인간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의문점이, 옛날 이야기 보면 귀신도 나오고 도깨비도 나오고 동물들도 나오던데? 맞죠? 근데 왜 인간 중심이냐? 등장인물이 도깨비하고 귀신이고 동물일 뿐이지 메시지는 다 누구에게 맞춰져 있는 거다? 인간에게 맞춰져 있죠. 그죠? 그래서 인간 중심의 문학이란 얘기가 되는 거고요. 네 번째, 자연 친화입니다. 이제 우리가 고전 넘어가게 되면 가장 많은 주제를 차지하는 게 바로 뭐다? 자연에서의 즐기는 거. 두 글자 뭐라고 하죠? 자연을 즐기는 거. 풍류. 그쵸? 예, 풍류가 많은 주제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 풍류와 관련된 게 자연 친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가 많이 나와요? 무라일체의 작품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풍류는 여러분 반드시 두 가지가, 반드시까지는 아니고, 예, 개인적으로는 반드시 두 가지인데, 보통 이런 풍류할 때는 꼭 들어갈 게 뭐 당연히 자연이죠. 그 다음 뭐 들어가야 될까요? 술이 있어야 돼요. 예, 보통 그래요. 보통 그럽니다. 물론 차를 마시는 것도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약하다고 봐요. 예, 차보다는 뭔가 좀 더 낫죠. 술이 훨씬 더 실제로 많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의 풍류는 자연과 술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막 진수성찬이 차려지게 되고 막 기생이 들어오게 되면 향락으로 변해요. 예, 그래서 풍류와 향락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풍류가 자연을 즐기는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섯 번째가 여러분 웃음으로 눈물 닦기라고 해요. 이게 이제 조동기 선생 할 때 그 분이 자기 논문에다가 쓰신 건데, 요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 문학은 여러분 전통적인 우리나라 문학은
작정하고 눈물을 빼는 문학이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막 영화나 드라마 보게 되면 정말 준비됐지? 울 준비됐지? 자, 시작한다. 우와, 우는 영화 많죠. 드라마 되게 많죠. 우리나라 전통의 문학은 그런 게 없어요. 예, 우리는 그렇게 막 우울한 민족이 아니거든요. 우린 되게 흥이 많은 민족이라서 슬픈 장면에서도 툭툭 뭐가 나온다? 웃긴 장면들이 나와요. 처음부터 작정하고 막 울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근대 이후에 들어온 문학의 영향이 있는 거고, 우리나라 문학 자체는 완벽하게 눈물을 흘리는 것만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웃음으로 눈물 닦기라고 해서 슬픈 장면 안에도 항상 뭐가 들어가 있다? 해학적인 요소들이 뭐한다? 들어간다. 그게 우리나라 문학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심청전을 보시면 여러분, 와, 되게 슬프기는 해요. 심청이가 아빠랑 이제 헤어져서 이제 인당수 빠지기 전에, 정말 슬퍼요. 정말 슬픈데 거기에서 또 해학적인 요소가 누가 나오냐? 뺑덕 어멈이 와가지고 또 얍삽하게 또 다 빼앗아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항상 슬픔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 웃음의 코드가 늘 들어가 있는 게 우리나라 문학이다.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 자, 이제 여기까지가 문학의 일반적인 내용이었고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 쓰지 마세요. 소설, 수필, 희곡, 그 다음에 뭐 이제 시나리오 이런 것까지 다 공부할 건데, 순서는 시의 일반적인 특성 이런 것들 먼저 공부하고 작품, 끝나면 소설 공부하고 작품,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근데 아마 오늘은 시 한두 편 들어가기 힘들긴 할 것 같아요. 일단 내용적인 면이 꽤 많아요. 외울 것도 좀 많고요. 자, 갑니다. 시예요. 이제 시의 개념이라고 나오는데, 첫 번째 줄에 여러분 압축 또는 함축이라고 줄 쳐주시고요. 그 옆에 운율 또는 리듬감, 이 두 가지가 시의 핵심이에요. 자, 압축, 함축이란 얘기는 단어 하나에 여러 가지 의미가 뭐 되어 있다? 들어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운율, 리듬감이란 얘기는 말에 뭐가 있다? 리듬감이 있다란 얘기예요. 그게 시의 개념,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율, 그 다음에 압축, 함축,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고요. 시의 특성은 그냥 1번 읽어보고 2번도 읽어보고 3번 읽어보는데, 4번에 중요한 거, 자, 시에서 말하는 이가 나오죠. 시에서 말하는 이를 뭐라고 한다? 시적 화자라고 해요. 뭐 서정적 자라고도 하게 되는데, 제일 많이 쓰는 말은 뭐다? 화자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이 대답하셨던 것처럼 소설에서 말하는 이는 서술자지요. 시에서 말하는 이는 뭐다? 화자라고 합니다. 자, 끝. 시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4대 요소예요. 여기는 외우지 말고 한 번만 읽으시면 돼요. 의미적 요소가 있어, 이거 주제라고 하고요. 음악적 요소가 운율이고요. 회화적 요소가 뭐냐면 심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회화적이다라고 하면, 이 시는 특성이 뭐냐? 회화적이야 라고 하면 심상이 꽤 많이 쓰였다. 심상은 뒤에서 하겠습니다만, 눈으로 보면 무슨 심상? 시각적 심상, 들으면 청각적 심상,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심상이고요. 정서가 바로 감정, 서정이 되겠습니다. 끝. 형식적인 요소는 시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에 사용되는 단어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시어라고 하고요. 행, 한 줄 한 줄이 행이고요. 한 덩어리 한 덩어리가 뭐다? 연이 되고, 리듬감이 뭐다 여러분? 운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입니다. 기본. 끝. 자, 오른쪽으로 가죠. 시의 언어입니다. 시어의 특성, 방금 얘기했어요. 압축적이고 뭐다? 함축적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1번 지나가고 2번 보시면 외연적 의미보다는 뭐가 많다?
내포적 의미라고 해요. 밑에 승승 포인트 보시면 외연적 의미는 지시적 의미라고도 해요. 문법 할 때 배우셨죠, 여러분? 지시적 말고 모두 있어요. 사전적도 여기에 들어가요. 사전적 의미, 지시적 의미, 외연적 의미가 되고요. 내포적 의미는 함축적 의미. 방금 했죠? 모두 된다. 압축적 의미도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자, 아주 쉽게 갈게요, 여러분. 똑같은 예입니다. 자, 보세요. 철수하고 영희하고 고딩이고요. 둘이 짝꿍이에요. 철수가 영희한테 그래요. 영희야, 나 채점하게 빨간색 볼펜 좀 빌려줘. 그래, 여기 있어. 빨간색 볼펜. 고마워. 채점했어요. 빨간색 볼펜이에요. 의미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 없죠.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된다? 외연적 의미가 되고 사전적 지시적 의미란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철수가 전학을 가게 된 거예요. 떠나게 됐죠. 그래서 영희가 너무 슬퍼서 평소에 철수가 늘 없어서 가지고 빌렸던 빨간색 볼펜을 선물로 주는 거죠. 자, 천천히. 의미 있어요, 없어요? 의미 있죠. 그쵸? 자, 잘 가, 잘 지내. 의미 있어요, 없어요? 의미 있죠. 똑같은 볼펜인데 그때 볼펜은 뭐가 된다? 압축적 의미, 함축적 의미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들어갔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왜 이렇게 달라지냐면, 여러분, 왜 이렇게 달라지냐면 칠판 보세요.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이제 문학이고 문학이 아닌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비문학이에요. 비문학은 여러분 크게 설명문하고 논설문입니다. 설명문은 설명하는 글이고 논설문은 주장하는 글이 되는데, 설명하고 주장을 하려면 명확해야 되죠. 그러니까 명확해야 되니까 얘네들은 뭐를 쓴다? 사전적이고 지시적인 의미를 쓰는 거예요. 명확해야지 알아먹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문학은 여러분 목적이 뭐냐면 감동이거든요. 재미도 재미지만 여러분 문학의 가장 중요한 건 감동이에요. 감동일 땐 여러분 사전적 지시적 의미로는 감동이 안 돼요. 감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를 줘야 돼요? 압축이고 함축을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여자친구가 나한테 물어요. 야, 닌 나 얼만큼 좋아하냐? 내가 그래요. 많이. 엄청 좋아해. 좋아하겠어, 여자친구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자친구가 니 나 얼만큼 좋아하는데 궁금한 게 아니야. 여러분, 난 감동받을 준비가 돼 있거든. 지금 한번 해봐, 날려봐. 감동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 근데 남자애가 그래요. 많이, 이만큼. 몰라. 되겠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뭐 하는 거야? 막 느끼한 말을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새끼가 날 이만큼 좋아하는구나가 되는 거죠. 옛날에 원태현이라고 하는 정식 시인은 아닙니다만 꽤 많이 팔아먹었던 작가가 있는데, 정말 전설의 오글거림에 있는 제목이 있어요. 시집 제목이 손끝으로 원을 그려봐, 최대한 크게. 이만큼 그린 거죠. 그걸 뺀 만큼 널 사랑해요. 세죠? 그죠? 세죠? 세상이 이만하거든? 세상이 이만한데 내가 원을 그린 게 요만큼이에요. 근데 그걸 뺀 만큼, 나머지만큼 널 뭐한다? 너를 사랑한다란 얘기죠. 그럼 여자애가 미친 새끼 느끼해 막 이러는데 되게 좋아한다? 되게 좋아해요. 저는 제 여자친구 별로 안 좋아하던데요? 설마.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여자는 여러분 상대방에게 사랑받고 있구나를 확인할 때가 제일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겉으로 미친 새끼 느끼해, 미친 새끼. 근데 집에 가서 잘 때 이 새끼가 날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압축이고 뭐가 된다? 함축적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게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압축, 함축, 내포적 의미가 되겠습니다. 끝! 세 번째, 시적 허용 별표 쳐주시고요. 언어 조탁까지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언어 조탁이라는 얘기. 시적 허용부터 갈까요? 시적 허용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 문법에서 벗어난 게 바로 뭐다? 시적 허용이에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문법적인 파괴를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해준다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법을 공부할 때는 그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시에서는 그렇게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시에서만 허용해준다라고 해서 시적 허용이라고 하는 거고, 언어 조탁이란 얘기는 갈고 다듬는다란 얘기예요.
우리 문법 공부할 때 미적 기능 기억하시죠? 언어라는 것도 꾸미면 뭐하다? 예뻐진다. 미적 기능이 있었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말이 되는데 예문에 김영랑을 넣어놨어요. 이제 김영랑이 언어 조탁에 거의 정말 신 같은 존재인데 원래는 나같이 그거 해야 돼요. 나같이 뭐 아실리 내 마음을 나같이 아실리가 되는데 여기다가 일부러 여러분 리을 유음을 집어넣는 거죠. 유음이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생길까? 운율, 리듬감이 생기고 훨씬 더 뭐하다? 부드러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날같이가 바로 보다 시적 허용이 됩니다. 이렇게 갈고 다듬는 건데 이유가 제일 중요하죠. 왜 여러분 그러면 시적 허용을 왜 하느냐? 운율이에요. 운율. 운율이에요.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날같이는 원래 나같이다. 근데 왜 이렇게 시적 허용을 했느냐? 그럼 정답은 뭐 때문이에요? 운율 때문이다. 훨씬 더 부드러운 느낌이 나기 때문이다. 그게 되는 거예요. 문법 할 때 제가 얘기를 했는데 평소에 우리가 쓰는 말버릇 중에 하나가 여보 뭐 하려고? 나 이제 자려고. 뭐해? 밥 먹어? 아니 이제 밥 먹으려고. 나 저 물건 살려고. 이거 문법 다 틀려요 여러분. 살려고가 아니라 기본형 뭐죠? 사다니까 사려고가 맞고 자다니까 뭐가 맞아요? 자려고가 맞아요. 먹다니까 먹으려고가 맞죠. 근데 왜 리을 집어넣을까? 이런 맥락이에요. 쉽게 말하면 평소에도 우리가 훨씬 더 부드러운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런 걸 집어넣는 건데 문법에선 틀려요. 문법에서는 자려고 먹으려고 다 틀려요. 저 물건 살려고 다 틀려요. 하지만 그게 만약에 시에 나온다라고 하면 맞다 틀리다? 맞다. 알겠죠? 그게 시적 허용이 되는 거고 언어 조탁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다의성이란 얘기는 뭐냐면 의미가 많다 적다 굉장히 많은 게 다의성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시어의 기능 봅니다. 시어의 기능 하나는 쭉 읽어보시면은 돼요. 중요한 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할 건데 시어가 뭐 어조라는 건 이제 말투가 되고요. 분위기 요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4번 시의 분위기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게 살펴봐야 돼요. 방금 시간이 좀 애매해서 방금 이거 시적 허용 기억하시죠? 여기 시적 허용인데 저 대학교 때 여러분 시 수업을 들으면 시창작 수업을 들으면 이제 교수님이 하시는 건 별로 없어요. 이제 첫날 딱 들어오셔가지고 번호 정해줘요. 뭐 1번부터 뭐 몇 번, 뭐 다음 주, 그 다음 몇 번, 다음 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기가 쓴 시를 이제 카페나 이런 데다가 이제 올려놓으면 학생들이 이걸 다운받아가지고 다 읽어요. 읽은 다음에 이제 속된 말로 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깔 준비, 품평회라고 하죠. 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주가 되면 첫 번째 애가 와요. 와가지고, 뭐 제 작품은 뭐 이러이러한 작품이었습니다. 자, 시작하죠. 이러면 이제 막, 와, 글 쓰는 애들 여러분 살벌하게 애를 깝니다. 진짜 살벌해요. 진짜 살벌한데, 막 뭐 주제가, 이게 무슨 주제가 이렇게 안 보이는데 이게 무슨 그게 주제가 맞습니까? 그럴 거면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막 되게 정말 살벌하게 하는데, 어떤 남학생이 올라가는데 여러분 진짜, 문법이 다 틀린 거예요. 문법이 다 틀린 거예요. 어떤 학생이 아니 시를 볼 게 아니라 아니 대학생이고 국문과라는 학생이 맞춤법이 어떻게 맞은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 친구 정말 되게 궁색하게 가만히 있다. 시적 허용입니다. 그랬다가 도욕 먹었어요. 장난하냐고 지금. 진짜 시적 허용이라기보다는 너무 많았고요. 운율감하고 전혀 관계없는 시적 허용이었기 때문에 그건 뭐다 여러분 그냥 맞춤법이 몰랐던 거.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다음 학기 때 소설 수업 들었을 때에도 또 그 학생이 이거 보라고. 소설도 맞춤법이 틀렸다고. 이제 뭐야 이거는 소설 허용이야? 막 이렇게 소적 허용입니까? 막 이렇게 엄청나게 정말 엄청나게 깠어요. 진짜. 그래서 항상 까고 까임의 수업이 바로 국문과였는데 재밌었어요. 그때에도 하여튼. 자, 그게 시어의 기능이었습니다. 자, 시의 운율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시의 운율. 자, 운율이란
소리의 일정한 규칙적 질서다. 읽을 때 느껴지는 가락, 리듬감이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운율은 여러분 운과 율로 나뉘어요. 예, 운율, 왜냐면 우리가 운율 하는데 운율은 운과 율로 나누는데 운부터 본다면 줄 쳐주세요.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음이나 모음이 일정한 위치에서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운이라는 게 있고 요운, 가군이라는 게 있는데 뒤에 가서 나오지만 지금 할게요. 지금 두운은 뭐냐면 첫 자리가 첫 번째 음절에서 같은 소리가 반복되는 걸 머리 두자 써서 뭐라고 한다? 두운이라고 하고요. 가구는 여러분 어디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맨 끝. 그쵸? 맨 첫 자리에서 똑같은 소리가 반복되면 두운이 되는 거고요. 맨 끝 자리에 똑같은 소리가 반복되는 걸 뭐라고 한다? 가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밥을 먹으니 뭐 그 모양으로 살이 찌지.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앞에서 뭐가 반복돼요? 그 반복되죠? 이게 뭐다? 두운이 되는 거고요. 가구는 되게 쉬워요. 요즘 뭐 랩 같은 거 보면 맨 끝에 뭐 맞추죠? 라임 맞추죠? 그게 가군이라고 보시면은 돼요. 아셨죠? 그래서 두운, 가구는 기억하시고 요 운은 앞에도 있고 뒤에도 같이 되는 걸 요운이라고 하는데 존재감 별로 없어요. 존재감은 가군이 제일 크고요. 두운이 한 8대2, 가군이 8, 두운이 2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가군이 제일 중요합니다. 율이에요. 자, 율은 여러분 소리의 고저, 높고 낮고, 장단, 길고 짧고, 강약, 세고 강하고 약하고, 또는 글자 수 등등등으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율이 되는데, 율은 여러분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 글자 수가 이제 음수율, 끊어 읽는 게 뭐다? 음보율이라고 해서 그때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그냥 기본적인 겁니다. 운과 율로 되어 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0분 쉬고 와서요. 운율의 요소 보도록 하겠습니다.